6.13 지방선거 공식 선거 운동이 오늘 0시를 기점으로 시작됐습니다. 여야 각 당 후보자들은 오늘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유권자 표심을 잡기 위한 총력전을 벌이게 됩니다.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지만 자유한국당은 홍준표 대표의 퇴진을 두고 집안 싸움이 시작된 모습입니다. 강기정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태근 전 한나라당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셨습니까? 네. 강 의원님, 지방선거의 시계가 정말 본격적으로 빠르게 이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13일 첫 번째 질문 이걸 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치열한 격전지로 예상하시는 곳이 있다면 어딜까요? 아무래도 최근에 최저임금 산입 범위 문제 논란도 있고 그래서 울산 지역이 아닐까 싶어요. 예. 저희들이 이제 부산, 경남, 울산은 이기는 곳으로 분석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특히 울산이 가장 어려운 지역 중에 하나, 격전지일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광역단체장 기준으로 민주당이 9곳에서 15곳, 그리고 한국당은 6곳에서 9곳, 전체로 합치면 숫자가 안 맞거든요. 좀 어떻게 예상을 하시나요? 선거를 보통 분석할 때요. 기본적으로 이제 구도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고, 그다음에 이제 후보의 경쟁력, 그리고 이제 이슈인데 지금의 상황은 그 구도 자체도 인력 다 야해 구도로 선거를 치르고 있고 또 이슈도 그 북핵 이슈가 워낙 큰 상황에서 야당에서 소위 문재인 정부를 견제하거나 평가할 수 있는 이슈를 드루킹 외에는 지금 발굴하지 못한 상태예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선거라고 봐야 되고 제가 평가를 한다 그러면 실제로 지금 민주당이 12개 정도는 얻을 가능성이 굉장히 큰 선거다. 그리고 이제 야권에서 보면은 대구 경북 그리고 지금 그 무소속으로 나와 있는 제주를 제외하고는 지금 그 승부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는 것이 객관적인 상황이지 않겠는가. 그리고 다만 이제 지금 우리 강기정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울산의 상황 그리고 이제 경남 같은 경우가 부울경 지역 같은 경우가 저희가 이제 보수 유권자를 볼 때 강경한 보수가 있고 온건한 보수가 있고 또 이제 중도 보수에 가까운 선택적 보수가 합리적 보수가 있다고 봐야 되는데 이 온건한 보수에 있는 분들도 일단 선거 국면에 들었으니까 그래도 여당을 견제하는 방향으로 투표를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지금 상대적으로 자유한국당 지지도가 후보 지지도는 안 올라가는데 자유한국당 지지도가 올라가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부산, 울산, 경남 선거가 상당히 접전 양상으로 갈 수는 있는데 아직까지는 후보 개인의 추이는 크게 달라지는 게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두 분 다 공통적으로 울산을 지금 꼽아주셨는데 13일 뒤에 과연 얼마나 접전이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광역단체장만큼이나 관심이 있는 게 국회의원 재보선입니다. 재보선이 12곳이니까 상당히 현 상황에서 여당과 제1야당 이 차이가 좁혀질 수도 있다, 아니면 역전될 수도 있다. 실제로 이게 가능할 정도의 숫자거든요. 12개라는 것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이제 12개 중에 이번 지방선거 출마 때문에 선거가 치러진 것이 4곳인데요. 그다음에 나머지 중에는 이제 지금 현재 야당인 자유한국당의 의원 중에 비리로 관련된 곳이 있고 또 물론 우리 민주당의 관련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2개 중에 한 8군데 정도를 우리 민주당이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전체 의석수의 차이는 일당을 지키거나 일당으로서 여당을 만들어가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거다 이렇게 분석하고요. 이 재보궐선거나 또 이 지방선거의 추세나 큰 차이 없이 같이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역시 원내 일당 안 바뀔. 국회의원 선거는 아무래도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선거 분석을 할 때 보면 그래도 인물 경쟁력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선거입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반적인 분위기는 야권이 어려울 거라고 보는데 이 지방선거, 특히 광역단체장 후보보다는 훨씬 더 적은 형태로, 격차가 적은 형태로 나중에 이제 승패가 갈리지 않겠는가, 이렇게 분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지지율
차이를 보면 사실 민주당이 좀 앞서가는 곳이 대부분 많은데 그러면 당연히 야당에서 견제를 해야 되고 그중에 가장 지금 뜨겁게 타오르는 게 바로 후보 단일화입니다. 야권 후보 단일화. 특히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 안철수, 김문수 이 두 후보의 단일화 이야기가 나오다가 또 쏙 들어가거든요. 근데 또 슬로건은 같은 걸 내놨단 말이에요. 참 재미있습니다.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단일화는 안 될 것 같고요. 되더라도 파괴력은 없을 것 같고 이제 서울을 바꾸자 이런 슬로건을 같이 쓴 걸 보면서 아 김문수, 안철수 둘 다 어떤 비전과 정책을 지금 못 던지고 있구나, 못 주고 있구나. 그러니까 그냥 단일화 이슈 슬로건을 함께 쓰는 형태로 지금 단일화는 안 된 것이 서로 사퇴를 하라고 하니까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궁여지책으로 그러면 슬로건이라도 함께 쓰자. 근데 슬로건을 서울을 바꾸자라고 쓰는 순간 두 사람 후보, 김문수, 안철수 두 사람의 후보는 아 정책과 비전이 크게 없다. 이걸 증명하는 거라서 오히려 마이너스일 것 같아요. 네, 정말요. 저는 뭐 이 자리에서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단일화 안 될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단일화가 되려면 단일화가 돼서 상대방과 굉장히 경쟁이 가능한 정도의 수준이 돼야 된다는 거 하나. 그리고 단일화를 할 때 그럼 누가 책임지고 단일화 할 거냐. 근데 이 단일화의 주체도 지금 불분명한 상황인데다가 후보 본인들이야 답답하겠지요. 답답할 텐데 어제 제가 그 TV 토론하는 걸 봤어요. 근데 그 김문수 후보도 그렇고 그나마 김문수 후보가 미세먼지 이슈를 들고 나왔는데 김문수 후보도 그렇고 안철수 후보도 그렇고 바꾸자 서울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뭘 바꿔야 되는지에 대해서 처음부터 일관되게 해나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마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세게 논쟁이 붙었다고 그러면 박 시장이 궁금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실제로 이명박 시장 이래로 쭉 미세먼지가 감소를 하다가 이 박원순 시장 들어서자마자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계속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서울 시민이 또 하나 느끼는 거는 서울시는 1,000만 명이 사는 도시가 아니라 수도권 인구까지 포함해가지고 근 1,600~1,700만 명이 사는 도시여가지고 끊임없이 인프라, 도시 기반 시설을 계속 발전시켜내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는 상황, 그런 도시거든요. 그래서 메트로폴리탄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문제에 대해서 아마 야권 후보들이 처음부터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고 하면 암만 북핵 이슈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접전이 형성될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드루킹 특검으로 시간 다 보내고 그 특검도 못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정작 이슈는 피부에 와닿는 이슈를 제기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실패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단일화만을 가지고 지금 판세를 바꾼다? 이게 좀 어려운 상황이 돼버린 거죠. 바꾸자 서울이라는 이 슬로건이 같다는 것. 그래서 이게 기사가 나와서 제가 뭐 인터넷 여론을 쭉 한번 봤거든요. 뭐 그게 얼마나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참 재밌는 이야기들도 많고요. 아니 생각이 이렇게 일치하면 단일화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우스갯소리도 있었는데 보통 슬로건이 이렇게 맞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런 경우는 없죠. 후보는 자기의 색깔,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드러내는 그런 슬로건을 보통 채택을 하게 되고요. 조금 전에 이제 정태근 전 의원께서 충분히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과거에 서울 부시장님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더 서울과 경기도의 이 큰 도시. 이 큰 도시를 어떻게 발전시켜 갈 건가 이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맞는 것 같아요. 지금 드루킹 사건 같은 경우는 서울 시민들이 별로 글쎄요. 후보로 나와 있는 김경수 후보가 있는 경남 도 주민들도 관심이 덜하는 이슈인데 서울시장 후보가 그걸 가지고 선거 이슈로 토론했다는 건 이건 잘 안 되는 선거죠. 그래서 결국은 지금 단일화를 못할 뿐만 아니라 못하니까 궁여지책으로 지금 슬로건이라도 하나로 해보자. 그래서 뭘 돌파해보고자 그러는데 잘 안 될 것 같아요. 그렇게는 안 되더라고요, 선거를.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슈 제기를 잘 못한 부분도 있다고 지적을 해주셨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외교안보 이슈가 지금 워낙 크거든요. 근데 좀 야당 후보들 입장에서는 좀 더욱더 곤란한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외교안보 이슈가 상수로 있기 때문에 적어도 거기에 그걸 상의할 수 있는 이슈는 아니더라도 그 상당히 이제 어떻든 지방선거라는 게 시민들의 피부로 느끼는 삶의 문제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현재 시장을 하고 있는 사람의 아픈 대목들을 지적해 나가면
이미 이제 여태까지 한 번도 3선에 도전한 서울시장이 없어요. 예. 그래서 이 박원순 시장에 대한 피로감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특히 서울시에 있는 공무원들을 상대로 해서 그렇게 박 시장이 높은 평가를 못 받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야권의 후보들이 좀 피부에 와닿게 문제 제기를 했어야 되는데 우리 강기정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보니까 김문수 후보도 그렇고 예. 안철수 후보도 그렇고 서울시정에 대한 좀 구체적인 고민들은 많이 못하지 않았던가 이런 판단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볼 때 이번 오늘부터 6.13 지방선거가 시작됩니다만 예. 그동안에 이제 그 지금의 야당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주로 선거 때 썼던 게 색깔론 아닙니까? 예. 근데 해방 이후의 선거 중에 이번 선거가 유일하게 색깔론을 쓸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예. 오히려 이제 예전에는 북풍이다, 뭐 색깔론 이런 뭐 선거 때 빨갱이 단어도 나오고 그랬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뭘로 가지고 이번 선거에 메인 슬로건으로 갈 거냐 이것이 혼돈이 있고 정책이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일부에서 경제 지표를 들고 나오면서 경제가 좀 어렵다. 아직 네. 경제에 어떤 회생이 안 되고 있다. 이런 걸 들고 나오는데 이것도 뭐 지금 평화 이슈나 이런 거에 묻혀서 살아나지 못하고 그런 점으로 볼 때 야당 특히 뭐 바른당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야당의 이번 선거의 전략과 기조가 없는 것 아니냐. 네. 과거에는 하다못해 색깔론이라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 여당 입장에서도 참 이 파트너가 이렇게 좀 있어줘야지 지지율도 오르고 예. 투표율도 오를 건데 지금 걱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한반도 이슈에 묻혀서 좀 지방선거가 약간은 분위기가 다운되는 것 같은데 어제 인터넷에서는 아주 뜨거운 이슈가 있었습니다. 검색어 상위권에 올라오고 이 경기지사 후보 가운데 뭐 네거티브란 이야기도 있고 이재명 후보를 둘러싸고 뭐 스캔들 이야기도 다시 나오고요. 저는 궁금한 게 이런 걸로 TV 토론을 하는 건 합리적인 부분이 있는 거냐 아니면 이건 정말 좀 네거티브냐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합리적이지는 않지만 불가피하지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전통적으로 이제 대통령 선거부터 시작해서 특히 광역단체장 정도 선거되면 나머지 정책 이슈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이제 고려가 됩니다만 예. 불가피하게 네거티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제 뭐 이해창 씨 아들 병역 문제, 예. 박영수 씨 아들 병역 문제 이런 게 계속 문제가 됐었잖아요. 당을 가리지 않고. 근데 이제 이거를 그런 네거티브가 있으면서도 동시에 정책적 이슈라든지 예. 뭐 다른 문제들이 같이 논의가 돼야 되는데 오직 그것만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유권자들이 이제 고개를 돌리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지난번 예를 들면 2014년에 경기도 선거 때는 최대 이슈가 뭐였냐면 김진표 후보가 보육교사들을 공무원 시키겠다. 다. 예. 이 문제를 가지고 시종 일관 선거 내에서 정책 이슈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남경필 후보가 후보 스스로가 절대 네거티브 안 한다고 얘기했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확실히 이번에는 야권의 후보들이 어려우니까 남경필 후보, 김영환 후보 공이 예.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그 비판적인 검증들을 하는 건데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이재명 후보가 그냥 아니다라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좀 명료하게 예를 들면 여배우 문제가 나왔다 그럼 예. 그 여배우를 직접 고소를 하게 되면 금방 밝혀지는 문제거든요. 근데 또 당사자는 또 고소를 또 안 해요 또. 예. 그래서 네거티브로 시종 일관하는 것보다 그럼 네거티브에서 나온 사실들을 어떻게 검증할 것인가를 빨리 찾고 예. 특히 이재명 후보는 그게 억울하다고 얘기를 하면 억울하지 않도록 밝혀내는 과정들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 악플러는 이미 실형을 선고받고 지금 구속 수감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선거 때 네거티브와 검증의 차이는 백지장 하나입니다. 예. 그래서 이걸 네거티브라고 해서 또 유권자 입장에서 거부해도 안 될 것 같고요. 예. 그런 점에서 네거티브냐 검증이냐 논쟁하는 건 의미 없고 선거니까 당연히 그런 것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예. 문제는 후보들이 어떻게 대응할 거냐. 정태근 의원님 말씀처럼 이재명 후보는 해명을 분명히 잘 해줘야 됩니다. 예. 그런 점에서 지금까지 무슨 그 연예인 만나는 문제, 김부선 씨 만나는 예. 문제라든가 또 돈다발 지금 건네 돈다발 걷는 예. 문제, 또 그
형님하고 예. 그 욕설을 하는 있었죠. 문제 예. 이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제가 볼 때는 이해되게 해명은 한 것 같아요. 부족하면 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런 점에서 이걸 네거티브라고 규정하고 정치 불신으로 가서도 안 되는 거고 그런 점에서 후보자의 책임이 크다. 후보자가 분명히 자기의 입장을 밝혀주는 것이 예. 유권자들에 대한 예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우리 정치가 불신되는 것 중에 하나는 검증을 철저히 안 하기 때문에 정치 지도자들의 문제가 생긴 거라고 봅니다. 저는 예. 그런 점에서 그것이 네거티브일지 포지티브일지 모르지만은 아무튼 모든 이야기가 제기돼야 되고 그에 대해서 후보는 답변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동시에 비전도 보여주는 것이 당연한 의무다.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예. 저도 후보를 해봤지만은 정태근 의원님도 후보 되셔보셨고 여러 번 선거에 출마에 떨어지고 당선도 돼봤습니다만 예. 사실은 네거티브라고 규정해서 많은 유권자들이 고개를 돌리는데요. 엄밀히 보면 그건 네거티브가 아니라 검증입니다. 지금 이재명 후보에게 쏟아지는 저런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는 검증으로 봐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건 적당하게 정정당당하게 대응해줘야 되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제가 한 말씀을 좀 덧붙이면 예. 이번에 이제 그 경기도에서 이 네거티브적 검증 문제가 굉장히 부각되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예. 지금 민주당 지지자들 내부에서 이 문재인 대통령을 열성적으로 지지하는 또 예. 친문 그룹이라고 이분들하고 이재명 후보하고 갈등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남경필 후보나 김용환 후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재명 후보의 아픈 문제를 건드리면 그 지지그룹 내부, 민주당 지지그룹 내부에서 이재명 씨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더욱더 왕성하게 활동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 점이 지금 겹쳐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여전히 지금 뭐 이재명 후보가 상당한 격차로 앞서고 있는 것은 분명한데 예. 적어도 이 와중에서는 본인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결백하다는 주장들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이재명 후보 캠프의 입장은 아니고 예. 중앙선대위 위원장으로서 자격으로 드리면 이재명 후보께서는 지금 충분히 지금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 성실히 답변한 것 같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하다면 저는 더 해야 된다고 보고요. 예를 들면 그 욕설 파문을 동영상을 야당에서 공개하는 문제 이런 건 옳지 않은 것 같아요. 법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물론 이것도 국민의 알 권리냐 아니냐 문제가 있는데 어떻든 최선을 다해서 해명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 저는 제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남경필 후보 이야기를 해보면요. 6전 전승 지금까지 해왔거든요. 좀 이번에는 그런데 힘들지 않을까 싶고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그 자유한국당의 모든 후보들의 고민 중에 하나는요. 소위 자유한국당 후보라는 리스크, 또 대표인 홍준표 대표의 리스크가 예.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보수 유권자들을 굳이 구분해 보면 강경하신 유권자, 그리고 온건한 보수, 그리고 선택적인 중도 진영에 있는 보수가 있거든요. 예. 근데 지금 수도권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온건한 보수조차도 과연 자유한국당 후보를 내가 지금 찍어야 되냐라는 고민을 하고 있고 예. 실제로 지난번에 경기도에 있었던 작년 대선 때 득표율을 보면은요. 서울 같은 경우는 안철수 후보가 2등을 해요. 홍준표 후보를 앞서고. 예. 그것은 뭐냐면 합리적이고 온건한 보수층들이 상당히 고민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남경필 후보의 이미지는 그동안 연정도 하고 도정에 대한 평가도 잘 받고 있고 도정 평가를 50% 넘게 받고 있는데 지지율은 뚝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 속에서 이제 불가피하게 이제 뭐 네거티브도 하게 되고 막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건데 저 개인적으로 특히 가까운 사이인데 안타깝죠. 그래서 솔직히 제가 그랬어요. 그 한참 전에 바른미래당 후보로 나가든지 아니면 무소속으로 나가든지 그렇게 하는 게 합리적인 선택이다. 왜냐하면 이번에 떨어지더라도 정치인들은 떨어질 때도 잘 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낙법을 잘해야 된다는 얘기도 있어요. 떨어질 때 잘 떨어져야 되는데 지금 자유한국당으로 떨어져 가지고는 잘 떨어지는 거라고 보기가 어렵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실제로. 그래서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뭐 선거가 지금 끝났다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닌데 상당히 그 지금 당이 갖고 있는 리스크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어차피 자유한국당이 지금 참패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거 아닙니까? 예.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 때 일해 죽나 한식해 죽으나 뭐 어디서 청명해 죽으나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쯤 되면 자유한국당 내부에서 홍준표 당대표에 대해서 강한 태클과 저항을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예. 뭐 제가 자유한국당 응원을 한 것 같이 돼버리는데 근데 지금 잠잠했거든요. 예. 물론 홍준표 대표의 유효기간, 대표 유효기간이 이번 지방선거까지란 건 다 아는 내용입니다만은 이번 지방선거를 정말 조금이라도 이겨보려면 예. 자유한국당 내부에서 홍준표를 향한 아주 대대적인 싸움이 벌어져야 되는데 지금 미적지근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는 판세가 역전되거나 민주당을 이길 수 없다. 저는 이렇게 이상한 조언을 제가 하게 됩니다. 아니, 한국당 내부에서 나름 지금 소총을 쏘는 분위기는 뭐 꾸준히 있어왔고 지금도 계속 되고 있거든요. 근데 홍 대표는 뭐 당내 일부 패션 우파들의 선동이라고 다시 입장을 재차 확인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패션 우파라는 말을 또 만드셨는데 예. 그러면 뭐 보수들은 다 아스팔트 우파를 해야 된다는 얘기인지 제가 좀 솔직히 이해가 안 가고요. 자유한국당이 좀 늦었죠. 예. 그래서 저도 이제 가까운 분들한테 도대체 왜 그렇게 당의 입장을 대표 혼자서 얘기하도록 방치를 하느냐. 사실은 남북 정상회담도 2차 정상회담 문제에 대한 그 대응도 마찬가지인데 그 정도 현안이면 최고위원회를 열거나 또는 뭐 확대 당직자회를 열어서 어떤 입장을 취하는 것이 옳으냐라는 회의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좀 혁신그룹이라도 와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니까 지금은 얘기해봤자 소용이 없는 분위기고 그래서 아마 지금 그 정호택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얘기가 나오고 또 당사자 후보로 나와 있는 박성효 대전시장 후보도 문제를 제기하는 거는 너무나 절박하니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고 아마 선거 이후까지를 내다보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어찌됐든 이번 선거가 끝나면 보수를 어떻게 혁신할 것인가에 대한 큰 고민이 있어야 되는 상황이고 이거는 뭐 미국도 옛날에 마찬가지였습니다. 옛날에 미국 1964년도에 보면은 대통령 선거를 치르는데 민주당이 60%를 하고 이 공화당이 30% 얻을 때가 있었어요. 역대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그때 그 이유가 발생한 게 뭐냐면 소위 대공황의 책임자가 이 공화당 아니냐. 그리고 그동안 계속 메카시즘 같은 소위 이제 이 공산주의 공세만 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 아니냐 해서 그렇게 됐는데 그것을 극복하는데 한 10여 년 걸렸습니다. 근데 그때 10여 년 걸릴 때 그때 보수들이 어떤 고민을 했냐면 미래 세대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 보수가 되겠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말씀이 좀 길었는데 그런 근본적인 고민들을 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강기정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태근 전 한나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